예,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왜 나왔을까요? 사실은 정영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계속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이 계속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꼭 써야 되나? 이런 거예요. 근데 공동체라는 말을 우리가 이미 굉장히 많이 썼고 지금도 쓰고 있고 사실은 그 공동체라는 그 개념을 좀 더 신화시키고 더 좋은 이렇게 잘 다듬는 것이 어쩌면 우선이 아닐까. 근데 이제 갑자기 코먼즈가 커졌을 때 이것도 이제 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거 한참을 좀 고민을 해봤을 때 그래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좀 아무래도 정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커먼즈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 중간에 나오겠지만 이제 그 공동체가 있고 그거를 거기에 이제 커머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정영선이 한참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갖고 가고 있는 그 행위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럼으로써 커머너가 되는, 그러니까 그 커머너는 이제 조금 다른 요새 이야기로 하면은 번역을 하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어디에 가서 뭐라고 살든지 이웃들과 함께 연대하고 활동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저기 요즘 시체말로 핵심 역량을 잘 갖춘 그런 이제 사람을 개선해내는 행위들을 설명하는데 저는 꽤 유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좀 주제 넘게 제가 좀 해왔던 일, 옆에서 보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사실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제 청소년 기후 소송단을 중심으로 해서 스트라이크를 하는 날이에요. 혹시 이제 선생님들 계신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이유로 결석을 하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학교에서는 이제 여전히 제가 또 전에 듣기로는 그게 공결 사유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에 참여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몇 명이 됐든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 그 소녀가 얼마 전에 유엔 총회에서 이제 연설을 했어요. 그 소녀가 이제 처음에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학교를 이제 빠지고 나와서 시위를 하는 걸 보고 어떤 어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지 왜 여기 나와서 이런 걸 하고 있냐. 그때 이제 그 툰베리가 했던 말이 우리에게 미래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한 10년 정도를 이제 대안학교에서 일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학교 현장에서 조금 떨어져서 연구소를 꾸려서 연구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대안학교 10년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레타 툰베리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책임감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사실 기후변화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부각이 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고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IPCC에서 낸 이제 그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근데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이 교육자들, 미래 세대를 만나는 교육자들이 이제 뭘 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그래서 참으로 참담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생태운동 하는 쪽에서는 유명한 말이지만 우리는 미래를 도둑질해서 쓰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학교에서 만나고 있는, 또는 우리 집에서 만나고 있는 그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지게 된 거는 그게 근대죠. 사실 근대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근대를 이끌어왔던 가장 큰 힘은 자본주의 체제고, 그 자본주의 체제와 때로는 갈등하지만 그 자본주의 체제를 계속해서 강화시켜오고 지금까지 발전시켜왔던 것이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시스템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리고 근대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냐 이렇게 따져볼 때 지금은 우리가 해왔던 그런 일들을 가장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감히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그렇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근대는 파탄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요. 요새는. 전에는 이제 이런 표현을 되게 굉장히 안 쓰려고 되게 조심했고 무의식중에서라도 이제 그런 부정적인 말을 좀 안 쓰려고 참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좀 지난 것 같아요. 전에 이제 어떤 그 영국에서 공부하고 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생태학에서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임스 러브로 다이아 이론을 이렇게 창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실 때 영국의 가디언즈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사실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냥 우리는 이제 있는 걸 잘 그냥 쓰다가 최후를 맞이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좀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도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운이 좋으면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개입해서 너무 나빠지지 않게 혹시 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전제는 근대를 완전히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대의 파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근대 교육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근대적인 세계관, 근대적인 사고방식, 제가 이제 그래는 호모 에코노믹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근대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양산해냈고, 그들이 만든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막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이 세계고. 그래서 이제, 좀 우울하신가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일이 왜 생겼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유지라고 커먼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윤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이제 이렇게 공동체에서 돌고던 공동자산 같은 거를 얘기했다면 그 개념이 점점 발전해서 지금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네 가지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공공재산, 공유재산이 있고 공유자산이 있고 그 공유자산을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원들이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관리 규칙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합해서 커먼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커먼즈라는 말이 갖는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굉장히 실천 지향적이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실천들에 지지해준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좌우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커먼즈라는 말은 주로 좌파 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좌파들의 전문목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우파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공동체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걸 일종의
이게 계급 취재를 뭔가 이렇게 염두에 둔 그런 사회 변혁 운동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들을 잘 바꾸는 그런 쪽으로 좌우의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한 그런 직장에 이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약간의 희망이 좀 있고요. 네, 교육적으로 대단히 이게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공동체라고 하는 말보다는 훨씬 역동적인 관념이고 이게 수직적인 스펙트럼도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거기 제가 표현했지만 두세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공동으로 무엇을 해보자라고 하는 행위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를 돌보는 데까지 굉장히 큰 커먼즈까지 해서 그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게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뭔가 일정한 규모와 일정한 어떤 그 결속력과 이념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상상을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아서 거기 왜 제스퍼라는 사람이 이건 이제 널리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문건이에요. 공유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간단한 52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52가지를 쭉 51가지를 드러났는데 그 중에는 정말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적어놨지 않지만 공유지가 뭔 거에 대해서 가르쳐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보면은 공유지를 잘 이용하라 이런 것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실천적인 과제가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서 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더 잘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알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교육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대학교육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대학교육 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환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 하는 사람들이 맨날 화가 났던 부분이 뭐냐면 아니 우리 같이 공공성을 좀 교육을 하는데 왜 국가는 그걸 하지 않는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 교육부나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면 얘기하다가 꼭 결론으로 가는 게 있어요. 아니 니네들이 좋아서 그걸 하는데 우리가 왜 국가가 왜 너희들을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완전 정말 전통적으로 국가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고 방식인 거죠. 근데 그거는 교육뿐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 관련된도 그렇고 아마 경기도 쪽도 제가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 단쪽에서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교육 하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의 학교를 봐라. 학교가 정말 이게 공유제냐 또는 공공제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이제 입시 경쟁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길먹이지 않아도 학교가 정말 공공적인 장소인가? 학교에서 어떤 인간들을 키워내는데 학교가 어떤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할 때 공공적이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싶어요. 저도 교사였습니다. 학교 교사였는데 매일매일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공공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던지면서 하다가 이렇게 심신이 너무 미약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결국 학교를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뭐 이런 노력이나 이런 거를 폄하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사람은 어디 있든지 이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공성이 저는 만들어지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러나 근대 교육이 시작된 이후, 학교 교육이 시작이 돼서 지금 이렇게 대중교육으로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학교가 됐잖아요. 지금 교육 공간이 됐는데 이 교육 공간이 정말 공공적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날카롭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 다운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심지어는 이제 진보적인 교육가분들이 하시고 있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어요.
저도 편한 얘기는 아니죠, 이것도. 근데 이제 학교가 사실 교육기관이냐라고 물었을 때 교육기관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학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그 교육학 개론 교육사 시간에 다 배웠던 것들이잖아요. 학교는 기본적으로 부국 강병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물론 이제 뭐 산업혁명 초기에 있었던 이제 뭐 노동자를 양성한다든가 아까 정영수님 말씀하셨듯이 부르주아들의 어떤 자유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구들이 담겨 있었죠. 담겨 있었지만 근대 국가가 교육을 독점하고 국가 프로젝트를 하면서는 당연히 이것은 부국 강병을 위한 프로젝트이고 그 근본은 지금도 저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교육 문화단체가 아니라 OECD고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피사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도 OECD이고 우리나라 5.3일 교육개혁을 뒤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도 재벌들입니다. 그때 이제 한참 자본주의,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국방 정책 같은 것도 막 나오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같은 거에 대한 담론이 한참 최고적으로 나왔을 때예요. 그러면서 5.3일 교육을 하면서 내세웠던 것도 사실은 국가 경쟁력 제고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원이 무엇이 되었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항상 자율적 공간이 열리고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거기 그 존 테일러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하나 인용해 놨는데요. 그거예요. 학교가 비판할 줄 아는 사고를 던질 경우 일어난 경제적 비극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인데 사실 학교가 진짜 뭐 하고 있냐. 학교가 정말로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은 이 체제가 용인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교육을 진짜 교육다운 교육을 하는 것을 이 체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 이 체제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근대 교육이라고 학교가 자리를 잡을 때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학교가 생긴 거잖아요. 사실 학교는 그런 면에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학교가 교육에서 커먼즈를 얘기한다는 건 되게 웃긴 일이에요. 자기가 파괴를 했는데 교육 공간으로서의 마을을 파괴한 것은 학교인데 지금에 와가지고 학교가 공공성을 얘기하고 커먼즈를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이죠. 근데 그만큼 지금 세상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학교를 만들고 뭔가 이렇게 공장도 짓고 막 생산도 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게 정말 잘한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국가와 자본과 밀착되어 있는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자본과 국가로부터 해방되는 교육을 할 것인가라고 우리가 이걸 전환시켜야 됩니다. 제가 아마 경기교육원에서 주최한 어떤 거에서도 가장 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어떤 이야기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학교에 있는 사람을 불렀을 때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라고 부르신 거라고 제가 알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말이 쉽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기처럼 숨쉬고 사는 게 다 거기에 국가와 자본의 그 체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가 그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의 어떤 그 폐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보수 쪽에서도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금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를 인정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제 기억에 몇 년 전에 자본주의 뭐 2.0, 3.0 막 이런 거 얘기 한참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거 조선일보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정파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어떻게 자본에서 그럼 실제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 별로 안 가고 있는 거는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그 국가냐 자본이냐 이렇게 할 때 자본의 폐해는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국가의 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이거를 정말 담론화하고 거기서 어떤 것들을 실천적인 것들을 찾아내고 하는 일들은 사실 또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이라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저희가 너무 심해지니까 사실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 자본을 제어해 왔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 정권이 막 교체되고 그래서 보고 있는데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권력을 굉장히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자본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좀 지켜내는 일들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가 전환하기 위해서도 사실 국가 체제나 국가 권력을 힘이 없이 우리 삶을 전환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국가 권력을 어떤 순간까지도 아마 계속 활용해야 되고 국가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해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긴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국가가 어떤 폐해를 가지고 오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정직하게 이것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거기 그 소위 말하는 노르등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지국가의 모델에 대해서 이건 어느 정도 합의된 비판이에요.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하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경제 성장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하는 데는 그나마 이제 중국하고 인도 같은 데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세계 자본주의의 동력이 됐었는데 요새는 그쪽도 좀 시원치 않은 것 같고요. 성장이 기본적으로 안 되면 성장을 전제로 했었던 모든 것들이 재편성돼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장의 과실을 나누어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성장 자체가 안 되면 복지도 없습니다, 당연히. 전에 김종철 선생님이 이제 하실 때 여러분들 연금 들어가는데 이 연금도 성장이 종말되면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는데 사실 그 연금이라는 거 우리가 알죠. 연금공단에서 주식시장 같은 데 투자해서 거기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더 꽂혀주는 거예요. 근데 성장이 종말이 되면 주식시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다 파산될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물론 이게 내년 후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2008~9년에 그 미국에서의 은행들 파산하고 있는 것을 봤지만 언제 어떻게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IMF 같은 것도 겪었지만 지금은 금융자본주의가 너무 득세를 해서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데 자본이 훅 몰리고 빠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 다 됐나요? 이제 참, 5분의 1도 안 한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서 세계는 굉장히 지금 불안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어떤 그 개인적 요구와 이런 것들을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차없이 돼요. 그렇죠? 그 사람 개인의 사정에 맞춰가지고 제도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까 정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은 표준화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표준화 교육은 서열화와 이런 것들로 바로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이제 자유로운 배움이 계속해서 억압이 될 때 어떤 인간이 만들어지냐를 이제 그 일지 같은 분이 말을 했죠. 굉장히 학교가 배움에 무기력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학교를 우리가 교육제도라고 하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이 학교화된 사회에서 오래 살다 보면 오히려 배움에 무기력한 인간들을 만들어지는 것이 근대사회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이 병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의료 제도에 우리의 몸을 위탁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내 몸을 돌보고 내 건강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분명히 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가 기본적으로 문제고 교육제도가 문제라면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가운데서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죠. 학교 교육이면 학교가 정말 뭔가 학교는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만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원점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 이제 제가 쓴 것은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강제적으로 모든 사람을 학교에 집어넣어서까지 가르쳐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학교가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낭만적인 주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칠 것이 정말 그렇게 많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사실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꼭 배워요. 심지어는 거기 리터러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미국 그 독립전쟁 때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거기 있던 어지간한 사람들은 심지어는 노예들까지도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읽고 쓰는 능력을 상당 수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그 증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면서 학교가 이 시대에 그럼 학교는 정말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 첫 번째 거는 이제 약간 개인적 수준에서의 뭐 커먼즈라고 할까 뭐 이런 거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청년들이 만들어 나가는 한 그룹이 만들어내는 어떤 문유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리산 마을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는데 마을은 커먼즈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마을 자체가 하나의 커먼즈면서 커먼즈의 집합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은 작은 커먼즈들이 이루어서 내는 종합적인 어떤 커먼즈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커먼즈를 만들어 나가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을은 그야말로 프로젝트의 보험입니다. 해야 할 수 있는 일, 재밌는 일, 매력적인 그 프로젝트가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마을 교육 공동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그 마을 교육 활동이 과연 정말 그와 같은 커먼즈를 만들어내고 커먼즈의 정신의 맥락에서 되고 있는 거냐?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먼저 마을과 접촉했다는 것, 그 접촉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새로운 장과 실천의 상상력 같은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도구적으로 마을을 사실 많이 이용하죠. 이건 저도 너무 많이 봤고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도 딱 그 수준까지예요. 우리 학교에서 축제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마을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어. 딱 거기 됐어요. 이거 학교에서 진로교육 체험 이거 뭔가 하기 어려우니까 마을에서 요거까지는 좀 하면 참 좋겠는데 이거 할 때 대부분 그 이상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학교라고 하는 것들의 입지를 사실은 조금 다르게 봐야 저는 그런 상상이 열릴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학교가 되게 소중하고 이 학교의 시스템을 잘 바꿔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최대의 과제가 됐을 때는 결코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공동교과 공동체 교육의 그 사례는 저는 교육의 판을 새로 짜는 사례여서 되게 대단히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데서 만드는 사례하고 비슷한데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좀 정체되어 있고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여기는 공공교라고 하는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사단법인에서 선장들을 굉장히 잘 지원하고 있고 연구사업이나 연대사업 같은 걸 굉장히 잘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이제 여기는 학교가 아직은 독점하고 있지 않은 곳이죠. 관이 덜 들어간 곳이에요. 그래서 민들이 스스로의 교육적 역량을 가지고 커먼즈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굉장히 잘 보여준 사례로 그래서 제가 소개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결론은 이제는 학교
학교를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학교를 마을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마을 공동체에서 얘기할 때 보면 학교 대 마을로 자꾸 이렇게 구도를 잡아요. 학교와 마을이 만난다.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그렇고 특히 서원주 관점에서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학교는 마을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일부분으로서. 그래야 저는 거기서 새로운 실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대등하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주도권 싸움을 하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마을이라고 하는 어떤 큰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작은 단위가 학교여야 되고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좀 재조정해서 저는 그 청소년들의 삶은 세 가지라고 좀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놀이가 있고 이건 인간 모두가 놀아야 되잖아요. 어른들도 놀아야 되고 안 놀면 죽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이 있습니다. 일. 사실 일이 되게 중요하고 저는 사실 우리가 교육에 그 얘기하는 자리에서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는 얘기 못하죠. 일. 그래서 마을은 일을 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학교는 형식적 배움이 필요한 곳이죠. 수업도 해야 되고 우리가 지식으로 가르쳐야 될 것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학교 안으로 이 교육개혁이라는 것이 학교 안으로 모든 걸 우겨놓고 있어요. 사실 그게 아니라 각자 학교 하는 것을 빼서 마을 안에다가 무엇을 놓고 마을을 만들어냅니다. 마을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을 안에서 청소년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일을 하고 거기서 어떤 돌봄 같은 것들을 하고 또는 어떤 참여민주주의 같은 거에 대한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커머너로서의 자기 역량을 쌓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당장 물론 필요하니까 그런데 당장 상담사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사도 필요하니까 다 학교로 끌어들여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옳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는 자꾸 그 내부에서 구분을 해요. 장애 청소년들 따로 띄워놓고 약간 이제 학교별로도 무슨 특수한 거기가 있으면 저처럼 빼놓고 얘는 천재니까 나자는 뭐를 위해서 빼놓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학교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을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다만 그때 다양성이나 거기서 생기는 이런 것들을 마을과 같이 마을 안에서 그거를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계속 학교 내에다가 이렇게 우겨놓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조금 지나다가 또 어떤 게 필요하면 교과 또 하나 만들고 그걸 담당할 교사 또 하나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돼요. 진로교육 마찬가지 진로교육. 지금 다 진로교육 한다고 하면서 전담 교사 거기다가 배치해야 돼요. 이렇게 해놨다가 만약에 진로교사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안에다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놓고 학교는 마을의 한 부분으로서 하되 다만 커먼즈로서의 학교 자체도 그래서 커먼즈가 돼야 되고 그 커먼즈에서 학교가 되려면 이 커먼즈가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아까 정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을이 없어요. 사실 성미산 마을이 되게 마을 같지만 물론 조금 남다른 데가 있으니까 가는데 성미산 마을을 마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계속 제가 그 학교에 있으면서도 매일 그 질문을 했어요. 이게 마을이야? 마을 맞아? 마을 아니에요, 사실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마을 아닙니다. 마을 없어요. 지금 마을인데 없어요. 제가 아는 유일한 사례는 아마 홍동마을, 홍성에는 홍동마을이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마을에 가까워요. 그런 자립과 자치와 마을 간의 연대가 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면 그 마을이 아닙니다. 특히 경제적 자립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경제적 자립을 하고 있는 마을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념형으로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자본과 국가로부터 벗어난다고 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 마을에 있는 거죠. 마을에 있습니다. 그 마을은 마을의 경제를 만들고 마을의 자치 역량을 높이면서 마을과 마을과 연계했을 때 자본과 국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곳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학교를 공공적인 학교를 만들려면 그 마을 안에 학교를 자리 잡게 해야겠다. 예,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